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눈보라 치던 그날 맨발로 대문을 나가라 소리치던 바로 그 시어머니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냐며 손가락질하던 그 입으로 지금은 살려달라 애걸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쫓겨난 며느리는 어떻게 시어머니가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개가 아침마다 내려앉고 산수유가 봄이면 노랗게 피어나던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 정한수와 연화 부부가 대대로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한수는 전라도에서 이름난 양령이었고 연화는 약초를 다루는 손이 신묘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약방이 아니었다면 병을 고칠 곳이 없다며 늘 감사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혜원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당시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혜원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지리산 자락을 누볐습니다. 정한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산을 오르며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적게 쉬고 저건 당귀란다. 냄새를 맡아봐라. 약초는 코로 먼저 익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의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흙 냄새와 섞인 당귀의 독특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예로부터 최고의 산삼인 나삼이 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금보다 귀하다는 그 나삼 말입니다. 정한수는 딸을 안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원아, 나삼은 향이 다르단다. 평생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보배지. 연기가 모인 곳에서만 자라는 신령한 풀이야. 혜원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 나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될 게다. 수백 가지 약초의 이름과 특징을 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뿌리의 모양을 보고 잎의 결을 만지고 꽃이 피는 시기까지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정한수는 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딸은 타고난 양령의 제목이야. 손끝에서 약초의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지. 그 말에 혜원은 더욱 열심히 배웠습니다. 연화는 집에서 혜원에게 약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약초를 씻는 법, 말리는 법, 다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혜원아, 약은 정성이란다. 마음을 다해 다려야 약효가 제대로 나는 거야. 연화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혜원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약초가 변해가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혜원은 18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약초를 구별하는 실력이 웬만한 양령 못지않게 되었고 약을 다리는 솜씨도 제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 양반가인 이씨 집안에서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장남이고 집안도 든든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한수와 연화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양반댁 며느리가 되면 고생은 안 하겠지. 홀레날 아침 연화는 혜원의 손에 무언가를 끼워주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옷가락지였습니다. 혜원아,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거란다. 내 할머니께서 증조 할머니께 받으셨고 내 어미가 시집 갈 때 받은 거지.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힘들 때 이것을 보며 우리를 떠올려라. 절대 벗지 마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게다. 혜원은 가락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 어머니.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를 올린 혜원은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혜원은 손가락에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할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착한 시댁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하인도 많았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신방에서 나온 후 박 씨 부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된 자 첫째가 아들을 낳는 거다. 알아들었느냐?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딸은 소용없어. 우리 이씨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여기며 참았습니다.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인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아 약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환자들을 치료하던 정한수와 연화까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혜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전갈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서둘러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큰일이 났습니다. 제발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박 씨 부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함부로 친정을 들락날락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 병환이라니 어쩔 수 없구나. 사흘 안에 돌아와라. 박 씨 부인의 허락은 냉랭했지만 혜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혜원은 허겁지겁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길, 부디 살아계시길.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약방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울고 있었고 상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정한수와 연화가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혜원은 두 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한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혜원아, 약초를 잊지 마라.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빠가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구나. 그것이 너를 살릴 게다. 정한수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삼을 기억해라. 나삼은 연기가 모인 곳에서만 자란단다. 그것이 정한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연화도 곧이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혜원은 통곡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방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역병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약재를 외상으로 들여왔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혜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였습니다. 혜원은 가락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가락지를 보고 눈을 빛냈지만 혜원은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고 빚쟁이들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혜원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친정이 망했다며 못집안 복도 없는 것이 시집을 왔구나. 박 씨 부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 이준영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정이 든든할 때는 다정했던 남편이 친정이 망하자 냉랭하게 돌아섰습니다. 밤에도 다른 방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21살이 된 혜원의 배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로 매서워졌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아이가 없느냐? 밤마다 뭐 하는 것이냐? 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혜원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준영이 첩을 들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 주막집 딸 춘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풍만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그런 여자가 어울려. 생기 있고 건강한 여자 말이야.
혜원은 뒷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희가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겠구나. 집안은 들썩였고 혜원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춘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북이 울리고 떡이 쪄지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갓난 아이를 안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귀한 손자. 이 아이가 이씨 집안을 이어갈 것이야. 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걸렸고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혜원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 운명이겠지요. 마음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잔치가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혜원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이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당장 나와라. 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칼날 같았습니다. 혜원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마당으로 나가자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당에는 이준영과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혜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혜원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아들 하나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냐? 쓸모없는 것.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는 진짜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있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라. 듣기 싫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우리 손자한테 해가 된다. 애군을 가져온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혜원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이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원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혜원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 박 씨 부인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꾸물거리느냐?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여봐라, 저것의 옷이나 챙겨주어라. 하인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해진 옷 두어 벌뿐이었습니다. 혜원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옷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낡은 옷들만 골라 넣은 것이었습니다. 혜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빨리 나가지 못해?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넘보지 마라. 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었던 것 자체가 수치야. 친정도 망하고 아들도 못 낳고 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뭐냐? 혜원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썩 꺼져라. 박 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눈보라가 혜원을 덮쳤습니다.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옷가락질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에서 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친정의 흔적이었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데. 발바닥이 얼어붙었습니다. 눈길을 맨발로 걷자니 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정처 없이 산길을 헤매던 혜원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이 시렸고 발이 얼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혜원은 그만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건가요?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에 묘한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흙 냄새도 아니고 나무 냄새도 아닌 아주 특별한 향이었습니다. 이 향은 설마. 혜원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한 번 캐봤다던 그 나삼의 향이었습니다. 정한수가 말했던 그 독특한 향이 분명했습니다. 혜원은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눈을 헤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 아래 숨어 있던 것은 바로 나삼이었습니다. 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듬성듬성 자라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눈을 더 헤쳤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세어보니 무려 50여 뿌리가 넘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혜원은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눈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삼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서 입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정신이 들고 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아버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삼은 연기가 모이는 곳에서만 자란다. 천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보배란다. 혜원은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곳은 산등성이가 둥글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샘물이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왔습니다. 바위들의 배치도 특이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결정했습니다. 이곳에 머물겠어. 당장 나삼을 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터를 잡고 일부만 캐서 생계를 유지하며 나머지는 계속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혜원은 나뭇가지를 모아 움막을 지었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마시고 나무 껍질을 씹어 허기를 채웠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몸은 빼빼 말랐지만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삼이 있는 이곳이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옷가락질을 쓰다듬으며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움막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발의 허름한 도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듯 했습니다. 영감님, 정신 차리십시오. 혜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굶주리고 있었지만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을 움막으로 옮겼습니다.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맸습니다. 눈을 녹인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몸에 온기가 돌자 노인은 천천히 의식을 차렸습니다. 여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나를 살렸구려. 너무 추워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나 보오. 혜원은 옷가락질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감님, 산 아래 내려가시면 몸을 보할 약재를 다려 드세요.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을 팔면 약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소. 노인은 옷가락질을 도로 혜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곳이 어찌 된 곳인지 아시오? 혜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인은 머리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일어나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천하제일의 명당이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현명이었습니다. 평생을 풍수지리의 명당을 찾아 천하를 떠돌던 도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온 나라를 누비며 명당을 찾았지만 진짜 명당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이곳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명 도사는 혜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소.
하지만 이제야 만났소. 그런데 이곳은 아가씨와 인연이 있는 곳이요. 목소리에는 감탄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사의 상처가 조금씩 나았습니다. 회원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도사는 움막 밖으로 나와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방의 산맥이 모두 이곳을 향해 기운을 보내고 있어. 동쪽 소백산맥, 서쪽 호남정맥, 남쪽 지리산맥이 모두 이곳에서 만나오. 현명 도사는 손으로 사방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와도 일치하오. 천지인 삼재가 합일된 곳이요. 회원은 도사의 말을 들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삼이 이토록 많이 자랄 수 있었던 건가요? 현명 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바위는 용의 머리요, 저 샘물은 용의 입이요. 저 나무들은 용의 비늘이지요. 이곳은 용이 여의주를 품은 형국이요. 그래서 나삼이 이토록 많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이요. 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곳에 천궁과 작약과 황기를 심으면 좋겠소. 이 명당의 기운을 받으면 보통 약초보다 몇 배는 약효가 강할 것이요. 며칠 동안 현명 도사는 회원에게 풍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밭을 일구어야 하는지, 물기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회원은 도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약초를 배우던 때처럼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현명 도사는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산삼을 심어 키우는 법이요. 가삼이라 하지요. 야생 산삼의 종자를 받아 좋은 땅에 심으면 산삼과 비슷한 약효를 가진 삼을 키울 수 있어. 이 명당에서라면 더욱 귀한 가삼을 키울 수 있을 것이요. 회원은 책을 받아들며 감사했습니다.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명 도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곳은 그대와 인연이 있어. 내가 찾았지만 내 것이 아니요. 그대가 이곳을 지키시오. 평생을 찾아 헤맨 보람이 있구려.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소. 회원은 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현명 도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며칠 후 현명 도사는 떠났습니다. 회원은 움막 앞에서 도사가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도사는 회원에게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풍수의 지혜와 가삼 재배법이었습니다. 회원은 도사가 준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은 나삼을 캘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스럽게 캐야 했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흙을 파냈습니다. 작은 것 5뿌리를 골랐습니다. 각각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회원은 나삼을 깨끗이 씻어 천으로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전주 양령시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여러 번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나삼 보따리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양령시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약재가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회원은 가장 큰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른, 나삼을 팔고자 합니다. 상인은 회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삼이라는 말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삼이라고요? 어디 보자. 회원이 천을 풀자 상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삼 특유의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삼이요? 향이 예사롭지 않소이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영험한 나삼이 분명하오. 또 다른 상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주인 상인이 나삼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크기를 재고 무게를 달았습니다. 한 뿌리에 40냥을 드리겠소. 5뿌리 모두 합쳐 200냥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0냥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회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을 얻어야 한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절반은 돈으로 절반은 다른 약초 종자로 주십시오. 그리고 약초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상인은 혜원의 눈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좋소. 그리하겠소. 그날부터 혜원은 약초 장사를 배웠습니다. 약재의 값을 매기는 법, 좋은 약재를 구별하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상인들은 혜원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혜원은 돈으로 받은 백냥으로 천궁과 작약과 황기, 석고, 지모, 감초 등 약재 종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돌아와 현명 도사가 알려준 대로 명당 곳곳에 심었습니다. 동쪽에는 천궁을, 서쪽에는 작약을, 남쪽에는 황기를 심었습니다. 각각의 약초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골라 정성껏 심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약초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명당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다른 곳보다 훨씬 잘 자랐습니다. 잎이 크고 줄기가 굵었습니다. 혜원은 매일 밭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살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열병이 돌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남자아이를 업고 혜원의 움막으로 왔습니다. 아씨,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열이 너무 높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혜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른 약초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석고, 지모, 감초, 갱미를 달여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명당에서 자란 약초의 효험이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혜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가 낳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 위에 사는 아씨의 약초는 신통하다더라. 한 번 먹으면 병이 낫는다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고민했습니다. 돈을 받고 팔까 아니면 그냥 나눠줄까? 혜원은 결정했습니다. 병든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나눠주기로 말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씨, 은혜를 갚고 싶소. 내가 목수인데 움막 대신 제대로 된 집을 지어드리겠소. 한 과부가 나섰습니다. 저는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아씨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젊은 사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밭 일구는 것을 돕겠습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이 지어지고 밭이 넓어지고 작은 약방이 생겼습니다. 혜원 혼자였던 산속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현명 도사가 준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산삼 종자를 받아 심는 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나삼에서 종자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빨간 열매 속에 들어있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혜원은 그 씨앗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당의 기운이 흐르는 곳곳에 심기로 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심으면 병이 돌거나 짐승이 파먹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해서 심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혜원은 산을 돌아다니며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현명 도사가 가르쳐준 풍수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기운이 모이는 곳, 물이 흐르는 곳, 햇빛이 적당히 드는 곳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7군데를 찾아 종자를 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흙을 덮고 낙엽으로 보호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자 가삼이 싹을 틔웠습니다. 작고 여린 싹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혜원은 매일 산을 돌아다니며 가삼을 돌보았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가삼이 제법 자랐습니다. 잎이 4-5장 나왔고 줄기도 굵어졌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한 뿌리를 캐봤습니다. 뿌리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가삼에서 약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한 뿌리를 캐서 직접 다려봤습니다. 향이 진했습니다. 맛을 보니 쓴맛 속에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명당의 기운을 받은 가삼은 보통 가삼과 달랐습니다. 야생 나삼에 가까운 품질이었습니다. 현명 도사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혜원은 감격했습니다.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현명 도사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혜원은 가삼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서 전주 양령시에 내놓았습니다.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가삼이라고요? 그런데 품질이 예사롭지 않소이다. 한 상인이 가삼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향이 나삼 못지않게 가는구려. 어디서 키운 것이요? 혜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땅에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상인들은 가삼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보통 가삼보다 몇 배 비싼 값이었습니다. 혜원은 계산했습니다. 나삼은 귀하니 조금만 팔고 가삼은 계속 키워서 많이 팔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혜원은 가삼 재배에 더욱 힘썼습니다. 종자를 더 많이 심었고 더 넓은 땅에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젊은 사내들이 밭을 일구고 여인들이 씨앗을 심고 노인들이 물을 날랐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가삼밭이 산 곳곳에 생겼습니다. 혜원은 가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장부를 만들어 어디에 몇 년생 가삼이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언제 심었고 언제 캐야 하는지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가삼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주를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어 청나라 상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청나라 상인 일행이 산을 찾아왔습니다. 통역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선의 나삼은 천하제일이라 들었소. 우리 청나라에서는 조선 나삼을 최고로 치요. 그런데 그대가 키운 가삼이 나삼에 못지않다니 직접 확인하러 왔소. 혜원은 청나라 상인들을 맞았습니다. 가삼을 내보였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가삼을 들고 한참을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뿌리의 형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소. 이런 가삼은 처음 보았소. 향이 진하고 맛이 깊소. 뿌리의 형태도 야생 산삼을 닮았소이다. 청나라 상인이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가삼을 키운 것이요? 비결이 무엇이요? 혜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땅과 정성입니다. 하늘이 내린 명당에서 마음을 다해 키웠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청나라 황실에 바치고 싶소. 얼마든지 사드리겠소.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소. 혜원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팔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금씩 팔까? 혜원은 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1년에 4번 계절마다 일정량씩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품질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청나라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시오. 그리하겠소. 그날부터 정기적인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청나라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매번 큰 돈이 오갔습니다. 혜원은 은으로 받았습니다. 은을 모아 땅을 샀습니다. 밭을 늘렸고 집도 크게 지었습니다. 움막은 사라지고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팠습니다. 사람들도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금과 은이 쌓였고 밭에는 가삼이 가득했습니다. 마을도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수십 가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집들이 줄지어 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원은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병든 이를 고쳐주고 가난한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서당을 지어 천자문을 가르치고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혜원을 따랐습니다. 산모님, 이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혜원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의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혜원을 산모님이라 불렀습니다.
산속의 어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혜원은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이곳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혜원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산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산모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또 다른 여인이 말했습니다. 혜원은 그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다들 함께 일궈낸 것입니다. 밤이 되면 혜원은 옷가락질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락지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었지만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혜원은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이씨 집안은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춘희가 낳은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약했던 아이는 자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기침을 달고 살았고 열이 자주 났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전국의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이 물처럼 나갔습니다. 약값에 의원값에 창고의 곡식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준영의 도박이었습니다. 아들 병을 고칠 돈을 마련하려다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본전 생각에 더 걸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기고 10번은 졌습니다.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흉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바짝 말라붙었고 곡식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소작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른, 올해는 소작료를 낼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소작료를 받지 못하니 집안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빚을 갚으시오. 더는 기다릴 수 없소. 이준영은 손을 비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곧 갚겠소. 하지만 빚쟁이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집문서를 내놓으시오. 그것으로 빚을 갚으시오. 큰 기와집이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박씨 부인과 이준영과 춘희와 아이는 작은 초가집으로 쫓겨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다 혜원이를 쫓아낸 탓이야. 저 아이가 애군을 가지고 갔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쫓아낸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손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전라도 산속에 명의가 있다 하던데 그분을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모님이라 불리는 분이라던데요. 박씨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겠다. 박씨 부인은 이준형과 춘희와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예전에 가마를 타고 다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이준영도 말이 없었습니다. 춘희는 병든 아이를 업고 힘겹게 걸었습니다. 아이는 신음소리를 내며 열에 시달렸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산속인데도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밭에는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약방이 보였습니다. 산모 약방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여인이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옷가락질을 낀 손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혜원이냐?
예, 어머님. 혜원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치던 밤 혜원을 쫓아낼 때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죽어갑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뒤에 선 이준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춘희는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약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애걸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이 할미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혜원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당장 나가라던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맨발로 대문을 나서던 그날의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님. 먼저 아이부터 봐야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은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눈을 살폈습니다. 오랜 열병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약방으로 가서 약을 지었습니다. 명당에서 자란 황기와 천궁, 작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사만 뿌리를 넣었습니다. 정성껏 달인 약을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에 약을 넣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병이 조금씩 나았습니다. 기침이 멎고 열이 내렸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춘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쫓아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박 씨 부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삼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명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현명 도사님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가삼도 키우지 못했고 이 마을도 없었겠지요. 제 인생도 이렇게 바뀌지 못했을 겁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더 큰 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 부인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준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희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저토록 모진 일을 당하셨는데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혜원은 그들에게 곡식과 약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 삶을 사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박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혜원은 옷가락질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락질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셨지요. 원망보다 감사를,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혜원의 말에 박 씨 부인은 더욱 울었습니다. 이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을 버린 내가 잘못했소.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앞을 보고 사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혜원의 너그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청나라 상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혜원을 불러 치하했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여전히 산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이 혜원의 삶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산수유가 피었고 여름이 되면 약초가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삼을 캤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의 옷가락지는 세월의 때가 묻어 더욱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어느 날 혜원은 명당 한가운데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어제의 불행이 오늘의 행복이 되고 어제의 추방이 오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다른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캤습니다. 행복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혜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쫓겨났던 그날 밤에도, 명당을 만난 그날에도, 현명도사를 만난 그날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이준영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혜원이 준 곡식과 약초로 새 삶을 시작하러 갔습니다. 떠나기 전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혜원아, 내가 진정한 이씨 집안의 며느리였구나.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스승이었어. 혜원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들의 뒷모습이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혜원은 다시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초를 다리고 환자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혜원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옷가락지를 쓰다듬으며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가르침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가락지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계절마다 오는 그들이었습니다. 산모님, 이번에도 훌륭한 가삼이시여. 혜원은 웃으며 가삼을 건넸습니다. 정성껏 키웠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상인들이 떠났습니다. 혜원은 창고에 은을 쌓아두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쓸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쓸 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산에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혜원은 마당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혜원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혜원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참으로 신비롭구나. 고통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절망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늘은 언제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옷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혜원은 가락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가락지처럼 저도 빛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혜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